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 우리나라가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죠?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 경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농업이 그저 보편적인 주요한 산업이었었습니다. 농업 사회는 발전이 굉장히 더디지요. 그러니까 뭐 태풍이 오거나 뭐 가뭄이 들거나 하면은 소득이 좀 줄어들었다가 또 이 자연 환경이 뒷받침해주면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가 그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거의 없던 사회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풍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그때 선진국이 된 거예요. 유럽 어떤 나라들, 미국 또는 뭐 1900년대 선진국에 합류하게 된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어서 발전해 나가고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큰 경제 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고도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정보가 예전에는 있잖아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 대통령 이런 사람들한테만 제일 중요한 고급 정보가 딱 갑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틀어주고 있으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어때요? 제가 어제 어디 가서 무슨 얘기 한마디 하잖아요. 인터넷이 다 올라가 버려요. 그 정보는 누가 제일 빨리 캐치를 하죠?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 아니면 누구 대기업의 회장님들? 아니에요. 네티즌. 그렇죠? 고등학생, 대학생, 네티즌들이요. 정보를 제일 빨리 습득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경제 사회가 급변한다 그러죠. 급변하는 사회는요. 위기 요인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만 위기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한테는 기회로 만드는 국가한테는 풍요의 신호가 되죠. 위기가. 그렇죠? 그런데 저거 위기 왔네 쳐다만 보고 있으면은 그냥 뭐 여지없이 도태되고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우리 보고 압축 성장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압축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국이라는 나라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 걸쳐서 식민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식민지가 있다는 것의 의미는 전 세계에 걸쳐서 그 식민지의 인력 자원을 다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하 자원도 내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과학기술 문명이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과 인력 자원과 기술과 모든 것을 다 썼던 영국이 산업혁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만불 소득, 1인당 국민 소득이 만불 갈 때까지 218년이 걸립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노사발까지 다 공출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력 자원, 그 지하 자원 다 써서 우리가 참 한동안 굉장히 좀 부러워했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만불 소득 가는데 113년. 미국과 독일도 130년. 근데 우리나라는 33년. 딸랑 33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무슨 뭐 돈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술이 있었어요? 아니요. 기업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뒤에 다 폭격 맞아가지고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식민 치하에서 일본이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은 걔네 쌀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전부 벼농사를 짓도록 유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8선을 딱 긋고 나서 보니까 남한 지역은 벼농사가 되는 지역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껏해서 식민시대 때 했다는 것이 관계시설밖에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영악해서 중화학공업, 일본 땅에다가, 일본 섬에다가 중화학공업단지를 설치를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살기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모든 산업의 그 중심, 헤드쿼터, 본부만 일본에다 남겨놓고 산업기지는 전부 밖으로 식민지에다가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가 저기 대만도 식민지고 필리핀도 식민지고 저 멀리도 식민지가 있지만 거기는 너무 멀잖아요.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 조선이라는 땅이 있네? 근데 조선 땅에서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벼농사를 져야 되니까 농사가 안 되는 곳. 그런 데가 어디예요? 함경도. 그렇죠? 북한 땅. 이런 데다가 막 중화학공업단지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기가 필요하니까 수력발전시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선발선이 딱 거지고 나서 보니까 남한은 농업시설밖에 없고 북한은 공업지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은 이미 공업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국가. 그런데 6.25 사변 기억하시죠? 어디서 주로 전쟁이 이루어졌죠? 북한, 남한. 당연하게 밀고 내려왔으니 남한에서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 관계시설마저도 전 폭격을 맞고 뭐고 다 그야말로 황폐화돼 버린 거예요. 농업 생산이라고 제대로 되겠어요? 전쟁 때 젊은 사람 또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형편무인지경인 나라였다. 우리는. 북한은 공업국가예요.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적어도 너댓 배 이상 잘 살던 나라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언제 역전됐는 줄 아세요? 북한이 우리보다 늘 잘 살던 나라였었는데 해방 이후에 쭉 잘 살았어요, 정말로. 그러던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데 여러분 알기에도 북한 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꼬라비 가는 거 아시죠? 네. 언제부터 그게 역전됐는지 아십니까? 1975년쯤입니다. 75년쯤 되면서 우리가 더 잘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3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한 국민성과 높은 교육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6.25 사변이 끝나고 난 직후에 이제 피난 온 분들 있죠. 네.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 그분들이 무슨 뭐 이부자리를 싸들고 왔겠어요. 무슨 땅 문서 갖고 와봤자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네. 숟가락 몽댕이 하나 안 갖고 온 사람들이 평화시장에서. 근데 평화시장이 있었나? 남대문시장에, 동대문시장에서, 서문시장에서 장사를 했다고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남한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했어요. 저 사람도 왜 이렇게 생활력이 강해? 말씀 아침에 또순이들. 인구 지정학적으로도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이요. 따뜻한 데 사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살아날 수 있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남한과 북한을 비교했을 적에 남한 사람만 부지런한가요? 북한 사람도 우리 국민도 아니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유교 문화권이라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북한,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유교 문화권이거든요. 유교 문화권에서는 교육만이 신분 상승의 탈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들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북한 사람들도 교육시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많이 씁니다.